네, 반갑습니다. 오늘 9주차 우리 손실보상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1단계에서 이제 조금 조정이 되긴 했는데요. 아직도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비대면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좀 더 할 계획입니다. 대면으로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 그 코로나 시국이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시더라도 이렇게 이번 참에 우리 그 손실보상에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판례에 관련된 내용들 또 유권의 체계나 어떤 지류의 신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서 손실보상론에 대한 그 제반적인 실무적인 것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 이의신청 관련돼서요. 이의신청에 우리 토지보상법에 있는 그 이의신청이 특별법상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이 토지보상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관련된 내용을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대리도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변호사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반대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행정심판 대리를 통해서 어떤 보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불복을 대리를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신청 기간이 이제 과거에는 그 1월로 돼 있었어요. 1월. 지금도 제가에서 정보를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짧게 규정한 거에 대해서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의신청 기간이 이제 30일 내인데 그러면 이의신청을 도과해서 이의신청을 한 케이스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각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요건미비로 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3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방토지수용회는 이 사건 수용조회 이후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였고 이의신청인은 신청인 정某某는 2016년 8월 2일 재결서를 수령하였고 2017년 9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도과한 2017년 9월 2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 허위를 각하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함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반송해야 된다. 실효된 수용 재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용의 개시일날 부상금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면 법령상 그 수용 재결은 실효됩니다. 실효되는데 그럼 이 실효된 이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처분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실효된 뒤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를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은 쟁송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화면이 이게 좀 했는데 약간 좀 오류가 있나 봐요. 그렇죠? 프렌테이션 이게 뭐 되게 좋았는데 이게 약간은 좀 오류가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쓰시다 보니까 이게 좀 오류가 있어서 원래 이제 이게 같이 뒤에 화면에 뜨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오류가 있어서
뒤에 화면은 뜨지 않는데 여러분 그 영상에 보는 화면에는 저하고 이제 그 내용이 아마 같이 뜨게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처분과 다를 바 없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의 수용제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일종의 이제 소의 이익이 없어서 이제 부적합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효된 제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시행에서 반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공유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의 효력은 이의신청한 공유자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즉,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주장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의 원고에게만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의제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제결이 실효되지 않으나 사업시행자가 증액된 보상금에 불복하여 생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된다. 그렇죠? 이때는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제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결로지 보면 토지 수용법상의 이의제결 절차는 수용제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면서 수용제결과는 확정된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 사업시행자가 이의제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이의제결 자체가 당연히 실현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의제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할 시기는 언제까지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제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제결에서 증액된 보상을 공탁해야 하지만 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용제결에 대한 이의제결 신청에서 이의제결을 금액하고요. 동일건에 대해서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우선해서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얼마냐? 양반이 1,000원, 1,000원, 만, 10만, 100만, 1,000만, 8,100만 원이고 소송에서는 7,800, 그러니까 8,100만 원. 소송에서는 7,800만 원이 나왔어요. 이의제결 신청 금액에 대해서 제결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제결로 인하여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잘 안 된 거지. 근데 이제 이의신제결 신청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의제결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의신청 제결로 인해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정법에 대한 이전 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수용제결 이의제결 취소 또는 무효하게를 구할 법률사항이 없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실보상론에서 가장 그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이에 대한 이제 불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상 제일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당사자가 어떻게 불복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제 사업 인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불복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 수용제결 제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불복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조 이의신청 중앙토지시행의 30초에 따른 제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시행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국책사업이거나 또는 두 개 광역시가 걸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토지 수용인회가 직접 수용제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토지수용회에 34조에 따른 재결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처분청 경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책 사업이거나 두 개 광역시가 걸쳐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할토지수용회에서 수용 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회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 규정을 보면은 관할 지방토지수용회에서 예를 들면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회에서 수용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이라든지 재결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에 따라 그 이의 신청을 통해서 중앙토지수용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막바로 지금 세종시에 있는 중앙토지수용회에다가 바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야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령에서는 일단 처분청인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먼저 해서 그걸 거쳐서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내부 지침을 보면은 관할토지수용회에서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금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재결 내용을 그에 대한 의견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서 중토위에다가 이걸 제출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처분청 경위주의로 채택한 이유는 바로 이 신속한 그 심리와 판단을 위해서 처분청 경위주의를 채택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84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죠. 중앙토지수용회는 83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30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만 40조 제2항 1호, 2호 또는 4호에 해당할 때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우리 법령에 이제 아주 특이한 규정이 있는데요. 자, 앞에서 살펴보면은 자, 사업 인정 후에 협의에 대해서는 이를 협의성이 확인을 받게 되면은 자, 계약을 지금 처분으로 만드는 그런 포지션이 있고요. 29조 사항에서 재결로 간주하다. 즉 계약이 협의성의 확인을 통해서 처분이 되었고요. 이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의 제결이 확정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처분이 됐다가 처분이 다시 민사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시행이라는 그런 잣대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86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85조 1항에 따라 1항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법상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보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의 정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항에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관할토지수용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 확정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제 구체적인 그 이의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의 신청서에서 당사자에게 첨부하는 그 내용들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송달을 낸 거, 재결 확정 증명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제 손실보상금을 받음에 있어서 제대로 내가 그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또는 그 수용자에게 굉장히 억울하다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일단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불복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파트에 관련된 내용,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는 형식적 당사소송, 취소소송,
그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자, 형식적 당사 소송하고 취소 소송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할 수 있고요. 무효등 확인 소송은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무효등 확인 소송 관련돼서 색다른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용 재결이 있고요. 수용 재결이 있고 수용의 개실이 있죠. 개실. 이게 한 55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탁이나 지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사이에 그 판례를 보면은 하루에 이 사람이 이자를 한 300만 원인가 되는 모양이에요. 무슨 수십억의 채권 빚진 게 있었던 거죠. 빚진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하루에 300만 원씩 이자를 내니까 이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잔여지도 갖고 있었어요. 잔여지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을 거쳤는데, 자, 소유권도 넘겨가지고 한 16억인가요?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한 이제 9억 뭐 한 7천이면 9억 4천인가 그래요. 협의 보상금이 9억 4천인가 그런데 3천만 원 정도의 갭이 있었어요. 3천만 원. 근데 이제 협의도 하고 보상금도 받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기화로 이게 이제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날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재결이 시효됐고 결국은 수용 재결은 뭐다? 무효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수용 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무효등 확인 소송 이걸 제기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규정에는 없고 그냥 판례로만 이제 인정되는 겁니다. 그냥 판례로만 인정되는데 이거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그 이제 보상금은 일단 다 받았고, 보상금은 일단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까지 넘겼죠. 소유권까지 넘겼고, 앞에서도 잠깐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금도 다 받고, 소유권도 넘기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안 됐지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됐습니다. 토지보상법의 이제 입법 취지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우선적으로 하라. 이것이 이제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였고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먼저 했고, 소유권까지 넘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향후에 이 권리를 그러면 다시 피수용자가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결은 실효되었고 따라서 수용 재결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서 수용 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일단은 자기가 협의를 진행해서 보상금을 잘 받았고 하루에 뭐 300만 원씩 이자 무슨 수십억의 채무가 있어서 하루에 300만 원 이자가 나가니까 빨리 협의를 해다오. 그래서 빨리 협의를 했고 보상금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여지 같은 경우도 약 한 뭐 6억에서 7억 가까이에서 한 거의 보상금과 합쳐서 한 16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상금을 잘 줬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어떻게 돼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민사 법률 관계에서 따져 보더라도 소유권을 정상적인 그 방법에서 소유권을 넘겼을 때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면 그 법률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중대한 하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착오, 사기, 강박,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소, 양속에 반하는 행위 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만 그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을 깨고 다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해당 사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수용재결 무효동 확인 소송은 과거에도 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무효동 확인 소송도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됐고요. 발표 내용을 보면은 제소기간의 경우에 종전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였으나 2018년 12월 30일 1일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제소기간이 현행처럼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개정된 제소기간의 적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재결서 정보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인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고 토지 수용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 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이제 먹튀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법령에서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기하라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 그 소송을 제기하라는 자가 토지 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 등을 각각 피고로 한다.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수용재결 파트에서 실질적으로는 수용재결을 다투지만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수용재결의 내용을 다투지만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감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증감. 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밖에 안 주고 싶겠죠? 감액 청구 소송. 그렇죠? 감액 청구 소송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시행자 입장이고,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증액 청구 소송. 피수용자는 통상 돈을 더 달라, 보상금을 더 달라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아니다, 감액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실제로 철갑상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갑상어 사건. 이게 아마 인터넷에 남아 있을 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철갑상어. 네이버에서 철갑상어 보상. 철갑상어 손실 보상. 철갑상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철갑상어가 보상, 그죠? 제시순서 한번 볼까요? 철갑상어 관련돼서 이게 정확도순을 볼까요? 문서 위조의 수몰금 70억 양식업자 덜미, 그죠? 소송의 무용지물 전락. 1조짜리 한탄강 때 철학소송의 무용지물 전락. 835억짜리 양식업 뭐 해가지고 철갑상어 수원공사에서 철갑상어 830원대, 한탄강 댐이 840원대 철갑상어 양식장 영업손실 보상에 발목이 잡혀 지내기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 때문에 한 차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양식업장으로 캐비아, 철갑상어를 생산하자 영업손실 보상을 했다. 그렇죠? 2년 8개월 만에 14번 공판 끝에 법원은 지난해 18월 7억만 원 인정하고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이제 감액 청구 소송을 이제 얘기하는 감액 청구 소송, 그죠? 사업시행자는 이전 보상금 노림수. 자, 이거 보시면 아주 크게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됐던 얘기예요. 포지조시 한단과 설갑성화 양시장이 수용사의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해가지고 전체 보상금의 19%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죠? 일종의 알박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이 철갑상어 관련돼서 감액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승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이제 감액 청구 소송을 사실 쉽게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업시행자가 웬만하면은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 법원 감정인 경우도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증액하면은 이게 이제 협의에서부터 보통 보증서까지 그 감정평가 그 내부에서는 약 한 10% 정도 내외로 이렇게 내죠. 그 내외로 이제 보상금이 쭉 진행되긴 하는데, 어쨌든 웬만하면은 그 이제 보증서는 대부분 이제 감정평가협회 심사를 받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잘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일견 보상 투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소송 제기가 과연 사업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사업 진행이나 토지 수용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사항 보시면, 유의사항으로 우리 이게 이제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이라고 그래요.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인데, 이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뭐 사업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폐지 변경, 그 다음에 뭐 조서 작성, 그 다음에 재결의 실효, 잔여지 공사비 보상, 뭐 이런 내용들 전부 이게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이게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결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시면, 자, 잔여지 가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손실의 보상한 경우는 재결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이죠. 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잔여지 가치 감소라든지 이거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에 대해서 왜 이 재결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죠. 그 논의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그 재결 절차를 이제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이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잔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적인 공익 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뭐 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이제 선적인 공익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게 도로 사업이 쭉 나는데, 그렇죠? 이게 선적인 공익 사업이 이렇게 쭉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들이 있으면 이 짠투리가 땅이 계속 남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남아요. 이렇게 쭉 남아요, 그렇죠? 도로공사에서 공익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면은 이 짜투리 땅들이 맞는데 이거를 그냥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저번 처음에 제가 하남 그 도로 확장공사에 보니까 이 잔여지를 걸쳐 있는 분들이 그 숫자가 뭐 한 1km 정도도 안 됐는데도 수백 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여기 소유자들이 물론 이제 임야라든 이런 거 보면은 임야를 관통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한 필지나 두 필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뭐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소유자들이 전부 그 개별 필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전부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 길을 열어줬다 하면 뭐 나름대로 권리구제 받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1km 예를 들자면 1km 공익사업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해관계자 한 600명 있어요. 그렇죠? 잔여지 소유자들이 600명이 넘어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죄다 제기한다 그러면은 뭐 이 중에 반만 제기해도 이제 300건이잖아요. 300건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소송을 한다 그러면 당사자도 또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상당히 많을 건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진행하게 되면은 그 상당히 그 사업 시행자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바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결의 불복에 관련 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85조 1항에서 행정소송법보다 제소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내용은 지금 이게 이제 9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 대상 토지의 수용 여부 못지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협의 및 수용 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 다투어 왔으므로 수용 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계속 협의도 하고 수용 재결하고 오랫동안 다투어 왔잖아요.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 증감 총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손실보상은 결국은 이제 그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 금액이 이제 도출되면 그 도출된 보상금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이제 불복을 통해서 보상금을 제대로 잘 받을 것인지 이것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의 금액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받은 손실보상금의 내용을 가지고 권리구제를 도모해서 이거를 제대로 또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아까 이거만 했었는데 마이크 상태가 좀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쓰시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지보상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관할 토지수용회 또는 중앙토지수용회가 행한 재결로 형성된 법률관계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결의 취소 변경은 물론 토지수용회 재결 사항 중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 외에는 당사자 소송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보상 항목 간의 유용이 허용된다.
사실 그 입증 책임의 문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게 이제 법률 요건 분배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억울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나서서 이를 저거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에 대한 원고가 입증하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손실보상 관련된 거나 뭐 보상 관련된 거를 소송 대리인을 아예 심판 대리보다 소송 대리를 감정평가사가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변호사들이 반대를 하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그 변호인들 보면은 현장에서 만나면 맨날 잘해달라고 그래요. 뭘 잘해주니? 뭐 법리 공방을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이 재판부 가면 이제 방청이 거의 없고 그 보면 이제 사업시행자 측 변호인, 그 다음에 피수용자 측 변호인,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감정인 선서하고 이제 하는데 열띤 토론을 많이 해요. 근데 열띤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의 법리를 제대로 알고 뭐 진행하고 이런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뭐 뭐랄까요? 그냥 다 해달라, 좀 잘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좀 일부의 이제 평가사 자격이 있으면서 변호사이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 분야에 이제 전문성을 띠신 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하는데 그 이제 얼마 전인가요? 저기 그 소송을 진행하는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별 집가 변동률을 적용해서 이제 특히 용도 지역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이제 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지역하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하고 그 땅값 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한 이유가 당해 공익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개발이익 배제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전에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막 우기는 거예요. 그렇죠? 피수용자 쪽에서 뭐 우겨가지고 이거 뭐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된 상태하고 그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그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상태로 하나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를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해서 뭐 평가를 하나 해주고 그죠? 그거는 이제 맞지 않다. 왜냐면 당해 공익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 변경, 즉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 상태라고 하면 개발 제한 구역 그 제한된 상태대로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 잘 법리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한참 설명을 했죠. 근데 재판부에서도 그 뭐 감정인의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보상 평가는 일반 평가와 달리, 그러니까 일반 평가는 뭐 시세 감정,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저쪽에 그 합정동 쪽에, 그러니까 신촌 쪽에 한 1,800억, 한 2년 전에 1,800억 정도 된 담보 평가된 사례가 있는데 이걸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세 감정을 해서 탁감을 해보니까 한 2,100억 정도, 1,100억에서 한 2,200억 정도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매각을 위한 시세 감정이에요. 근데 이 매수인 입장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매도인도 이런 거 잘 안 팔라고 그러지, 안 팔라고 그러겠죠. 안 팔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호텔 같은 경우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매수를 했으면 이제 팔려고 이제 했으면 해서 매수인은 그거를 좀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세 감정을 하는데 이제 거래사례비호법이라든지 또는 원가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거의 웬만큼 나오겠지만은 이게 이제 최근에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호텔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수익 가격으로 수익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를 해달라. 그 요새 그 코로나 가지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방이 다 비어 있는데 수익 그 몇 달째 그 빵이야. 그렇죠? 거의 수익 가격이 거의 없어요. 최근 그 최근 수익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수익 가격은 특수한 경우니까 최근에 그 경기 상황이 특수한 경우니까 뭐 최근 3년이라든지 최근 5년 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뭐 여러 시각에서 이제 사적 자치의 영역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세 감정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 가지 그 뭐 당사자 사이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시세 감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현황 평가 원칙이니까 현황대로 가긴 하는데 이 법정 평가는요. 법정 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 평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평가는 법에 규율된 상태대로 평가를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 법정 평가대로 이렇게 법이 정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법정 평가에서는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법률 요건 분배설이다. 즉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 보상을 뭐 더 증액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 증액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의 문제는 누가 부담해요? 결국은 이 입증 책임의 문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를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토지 거래라든지 뭐 상가 건물을 사다든지 이런 부분들 할 때 계약서를 디테일하게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변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께서 중개사로서 이제 수수료 받고 계약서 써주고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을 짚어주고 그런 이유는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법률 요건, 그래서 그 계약서가 중요한 것이죠. 계약서가 중요한데 최근에 그 무슨 그죠? 다이렉트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 논란이 지금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이제 노출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그 다이렉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걸 나서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자계약서 같은 경우야 뭐 활성화되면 좋겠죠. 좋은데 이것을 다이렉트로 만약에 계약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다이렉트 계약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위험성이 높은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 형사 사건으로다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 하는 거 보면은 소송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서류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위조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신분증 같은 경우도요. 그것도 실제 이제 사례였는데 신분증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같은 데서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만 주면요. 주민등록증 내 주민등록증보다 더 완벽한 주민등록증. 그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도 완벽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준다 그래요. 30만 원 정도 주면 브로커한테.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사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런 언론에도 보시면 이게 이제 한번 볼까요? 신분증 위조로 해서요. 부동산 이게 실제로 사기단 적발 그죠? 보시면은 최근에 2015년대도 있었네요. 자,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가짜 신분증 주의보, 처음부터 임금 지구는 번거롭고 사생활 침해 논란. 그래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부동산 매도인이 가짜라면 이거 보세요. 실제 신분증을 위조해 계약금 수억 원 돈을 가로챈 일이 발생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분증을 쉽게 위조할 수 있어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1382 그쵸? 1382 한번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만요. 1382 이게 그 핸드폰에서요. 이 보면은 1382 보시면 138인가요? 이 행자부 제가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틀어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 주민등록증 음성 확인 서비스입니다. 확인하시려는 분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주십시오. 자, 이런 거가 있는데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제가 지금 주민등록증이 지금 없어서 이거 확인을 좀 못 해드렸는데 1382를 해도 그 신분증을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월세를 들어가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뭐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런데 월세를 뭐 2천에 뭐 한 150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걸 월세를 들어가 가지고 전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신분증 복사를 좀 요구해서 이거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신분증을 복사를 요청을 해요. 그 신분증 앞뒤로 복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또는 그 주민등록증 같은 걸 위조를 금방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기 보세요. 신분증 그래가지고 138이 암만 해봐도 여보 국번 없이 138이 그 다음에 민원 24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단 그래서 각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하는데도 이거 사자가 많아가지고서리 실제로 엄청난 그 거래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계약금만 편취한다. 그 이제 나중에 인감 증명을 교부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여기 그 지문 같은 것들을 해서 지문 조회를 해서 매도의 인감을 띄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잔금은 저거를 해야 되잖아요. 매도의 인감을 받아와야 돼. 매도의 인감을 줘야 되니까 잔금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잔금은. 그죠? 잔금은 못해서 잔금을 못해가지고 그냥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먹고 튀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잔금을 하려면 매도인감을 떼야 되는데 매도인감을 떼려면 이게 여기 손가락 그 지문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뭐 그 인감증명을 떼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가 아주 뭐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아니어서 이 다이렉트 계약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공인인증서 뭐 신문, 공인인증서 지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공인인증서가 있다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신분증도 위조 문제가 있고 등기의 공신력이 지금 공신력 인정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그 인터넷상에서 생길 수 있는 사기 행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렉트 계약을 만약에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입증 책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가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나서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시대적으로다 이게 뭐 시대적으로 AI라든지 4차 산업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아무래도 임장 활동이라든지 중간에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도 뭐 사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서 사람만 빼고 다 평가하는데 사람만 평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그냥 거짓말을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서류 보면은 완벽할수록 서류는 가짜가 많아요. 특히 농업손실보상이라든지 뭐 업손실보상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자가 많습니다. 특히 뭐 장례사람 같은 것도 제가 사자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LH랑 뭐 경기도 종사해가지고 그 장례사람 평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례사람 키우고 실제로 농사꾼이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농사꾼이시다 보니까 이게 악수만 해봐도 돼요. 악수만 해봐도 이게 골프를 쳐가지고 굳은 살이 매긴 건지 생긴 건지 아니면은 농사를 진짜 져가지고 굳은 살이 생긴 건지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민영사 그다음에 보증서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 그러니까 당사자를 출석 요청해가지고 현장에서 만나보고 그다음에 악수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파종은 어떻게 하고 뭐 종묘상에서 얼마로 뭐를 하시고 왜냐면 제가 이제 시골서 자라가지고 농사를 지어와서 종묘상에서 뭐 얼마를 주고 사고 전기세는 얼마 그러니까 농업용 전기로 해서 전기세는 얼마 내시고 그다음에 파종을 언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쭉 물어봐요. 그러면은 진짜로 농사 짓는 분은 뭐 언제 어떻게 파종을 하고 종묘상은 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농업용 전기는 뭐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관정은 어떻게 파서 뭐 어떻게 하고 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장목반에서 이 소출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거는 현금으로 받냐 아니면은 뭐 계좌로 받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또 자세히 또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리 해주시기도 하고 뭐 세금을 아끼느라 현금을 많이 받았다. 그래도 뭐 현금 계좌도 알려주고 뭐 그러긴 하죠. 이 사람은 진정한 저거예요. 영업자, 소유자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얘기 물어보면 어버벙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쵸?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뭐 영업손실보상에서도 뭐 한밭집을 했다면 막 그래요. 근데 한밭집 하신 분들 진짜 손 만져보면 그냥 이게 습진이 다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장화 같은 거를 신잖아요. 왜냐면 음식점을 진짜 한 사람은 실제로 이게 장화를 많이 신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어보면 양말을 벗어보면 전부 이게 물집이 생기고 이게 습진이 생겨가지고 다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음식 장사를 이제 한밭집 같은 거를 실제로 식당에서 운영을 하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런 분들은 장화를 신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장화를 벗어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보면 알거든. 신발에 이제 네일 아트를 그냥 뭐 손가락하고 발가락에 네일 아트를 이쁘게 해놨어. 그렇죠? 전혀 부르튼 것도 없고 너무 그냥 반질반질한 발이에요. 그러면 이 양반이 진짜 여기서 한밭집을 한 사람인지, 그죠? 농사를 전 사람인지 이런 거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도 이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이 중개사분들이 계셔서 입증 책임을 제대로 해가지고서리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한국 사회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안 생긴다. 그렇죠? 이게 뭐 여러 사람의 어떤 그 편리한 거를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의의 한두 사람의 큰 피해를 줄이는 것도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유변조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특히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젊은 뭐 이런 20, 30대 스마트폰을 잘 만지고 인터넷을 잘 만지는 이런 분들이 했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60대, 70대 이상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7,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자계약이라든지 이런 그 다이렉트 계약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왜냐면 그걸 다루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리스크나 위험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직능단체하고 차츰차츰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사전에 이렇게 잘 조율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그 단계를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거를 정부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 책임의 문제 원고가 한다. 이게 사업시행자가 원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원고가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에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이 과다한 경우 보상 항목 간 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면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라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라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해야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복에 대해야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이런 그 보상목 유형까지 봤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이렇게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 불복 관련된 그런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